내란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객관적인 요건인 폭동, 그리고 주관적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이 양자가 있을 때 비로소 내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의 여부는 행위자가 다름 아닌 국가 통수권자요, 헌법의 수호자이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내란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순환 논법은 안 됩니다. 선후가 분명해야 합니다. 위헌 여부는 계엄에 관한 헌법 제77조 제1항만이 아닌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 제2항까지 아울러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성의 유무와는 별개로 대통령 자신이 비상계엄 발동의 요건으로 헌법 수호를 이야기했고 나름대로 비상계엄 사유를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실체적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형식적인 헌법 절차를 얼마나 어느 정도 제한하고 위반할 수 있는가가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위헌 위법 상태의 중대성, 급박성, 현존성, 다른 수단으로는 대체할 수 없었는지의 보충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성 등이 따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서 위헌이라는 판단이 되면 비로소 내란죄의 목적 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헌재는 적어도 감사원장과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핵을 기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입법부의 권한남용이 있었음을 헌재가 인정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권한남용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양자의 선후와 비교, 경중이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에 관한 법리 검토와 여기에 관련된 쟁점, 그리고 향후 전개, 예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에 관한 정의는 형법 제87조, 그리고 형법 제91조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처벌에 관한 법정형을 정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형법 제91조에서는 형법 제87조에는 국헌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형법 제9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일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느냐. 그래서 형법 제91조 제2호에 나와 있는 국헌, 이것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제 이게 지금 내란죄가 성립되는가 하는 구성 요건이라고 그러는데요. 내란죄 성립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구성 요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목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 내란죄는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서 구성 요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구성 요건이 폭동 플러스 목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죠. 그래서 폭동을 우리가 객관적 구성 요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적을 주관적 구성 요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만 내란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 목적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됩니다.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인 폭동에 관해서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 협박하는 것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아주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죠. 그리고 그 폭행 협박의 정도는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 지방의 어떤 질서, 평온한 일상 이런 것들을 저해할 정도가 되어야지만 내란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내란죄의 미수범이 되는 것으로 보죠. 그리고 이런 폭동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폭동만으로는 내란죄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관적 구성 요건의 목적은 뭐냐? 국권을 물란할 목적은 헌법상의 기본 질서를 침해할 의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까 봤던 형법 91조는 국헌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헌법상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정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인식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미필적 고의는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국헌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질서죠. 헌법상의 기본 질서, 삼권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법부의 독립, 이 정도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도 삼권분립, 의회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것은 지금 대통령도 역시 비상계엄에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그 사유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또는 내란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 상권분립과 의회제도, 선관위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의 사유로 이 세 가지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서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평가에 문제가 있다. 물론 그 평가가 정당하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이 세 가지를 보는 관점이 서로 상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목적인데요. 우리가 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목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이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이 내란죄 형법 87조죠. 형법 87조와 91조는 스위스 형법 제265조를 따왔다고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형법 제265조가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스위스 형법 제265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여기에서 보다시피 국가와 안보에 관한 중범죄 및 경범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y person who carries out an act with aim.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자, 그리고 through use of violence. 우리가 말하는 폭동이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해서, 그리고 아래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또는 주의 헌법을 변경하거나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을 폐지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하거나, 스위스 영토의 일부를 연방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주로부터 주 영토의 일부를 분리할 것을, 그렇게 하고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행동에 옮긴 자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한다. 자, 그래서 스위스 형법 이 구성을 보면 목적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뒤에 폭력을 사용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판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 내부적으로 드러난 행위, 그건 있죠. 그 행위의 결과,
계엄을 해제하게 하고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외에 그 밖에 등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 것인가? 이 구성 요건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쟁점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인가? 어떤 목적이죠?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 또 하나는 이게 형식적 헌법 규범과 실질적인 헌법 가치가 충돌했을 때, 적어도 충돌한다고 주장될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외적 행위 플러스 외적 행위 결과, 거기에다가 거기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세 가지 경위와 그 밖의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일단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는 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강압위 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가, 또 헌법상 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계엄금을 보낸 것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인가, 이제 이건데요.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국회를 뭐라 그랬냐면 범죄자 집단의 속을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가 옳은지 그른지 그것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것은 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텐데 어쨌든 이렇게 보았고, 또 선관위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국회와 선관위에 대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이것은 바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그 시각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똑 떼어서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다, 방해를 했다, 이것만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대통령의 관점이 정당한지 여부까지 아울러서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의 이런 시각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겠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은 형식적인 헌법 규범을 준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헌법 가치를 준수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충돌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물론 이건 대통령의 관점이겠죠. 헌법 수호를 위해서 형식적인 헌법 절차를 위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기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제77조 제1항과 헌법 제66조 제2항의 충돌의 문제입니다. 헌법 제77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66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수호할 대상, 대통령이 지켜야 될 헌법, 여긴 당연히 헌법 제77조 제1항도 들어가 있죠.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77조 1항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 선거제도 이런 것들도 국가의 그 기본 질서죠.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66조 제2항에 의해서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의 그 입법부와 지금 선거제도가 아니라 선관위의 어떤 유연적인 요소,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 제77조 제1항은 위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사실 77조 제1항의 요건을 보면 객관적인 여건, 전시, 또 이에 준하는 어떤 비상사태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 또 선관위의 어떤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과연 그 판단이 옳은 것인지 다른 보충적인 방법은 없었는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인 헌법 절차를 위반하는 것, 이걸 너무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쉽게 허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헌법이 갖고 있는 보장적인 측면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이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러면 허용될 수 있느냐,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헌법의 실질적인 가치가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빚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형식적인 절차의 준수, 그러니까 계엄을 준수하면서도 그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위반 행위가 계엄법의 형식적 요건 위반한 건 맞죠. 그 위반한 행위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헌법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그 목적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그 최소성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 후에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텐데 결국은 예컨대 헌법의 실질적 가치가 중대한 위협에 있느냐, 그것이 지금 현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입법부 야당의 탄핵, 입법 예산권 남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마비에 해당하는가, 또 선관위가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선거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정한 소지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헌법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가, 중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가, 그렇게 보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절차의 준수로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었는가, 국회에 대한 견제, 선관위의 투명성 보장, 적법성 보장에 계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참고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은 국민투표 부의권인데 이것은 선관위가 지금 쓸 수 없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반 행위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 물리력 행사가 최소한에 그쳤는가, 이것은 이제 국회에 출동하고 선관위에 출동했던 그 계엄군의 활동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반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후에 어떤 그 일련의 조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외적 행위, 그 전 단계로서의 대통령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제 위헌 여부로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죠. 위헌 여부를 먼저 가리고 그 성격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란이니까 위헌이다, 또 위헌이니까 내란이다, 이렇게 순환논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란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외적인 행위, 계엄군이 출동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으니까 목적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목적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목적과 행위를 하나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물리력이 있으니까 내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선우가 바뀐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또 위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단 외적인 행위는 이제 수사 중에 있죠. 또 이것과 아울러서 행위의 결과, 어떤 침해의 최소성, 원상회복 조치, 이런 것들도 쉽게 수사기관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행위의 이런 경인데 이것은 계엄 시에 적시된 사유, 그리고 선거에 관련된 의혹의 실체가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규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것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어떻게 보았는가, 또 그렇게 본 것이 정당했는가라고 하는 그 다음의 문제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없이 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간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한 탄핵 소추안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의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든 비상계엄 사유 중에서 예산 감액, 이것은 입법부 권한으로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방송위원장 탄핵 역시 입법부 권한이다 이렇게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 또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건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헌재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감사원장 수사검사 탄핵은 비상계엄 전의 일이지만 이미 이것을 탄핵하겠다고 일정에 올려놓은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계엄 사유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탄핵소추,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이유가 없다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 실질적인 결론은 입법권이 남용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입법권 남용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이것과 계엄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대통령에게 이런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 비상계엄 외에 다른 수단은 없었는가? 정말 이 긴급하고 중대한 국가 기본질서 위협에 처해서 국가 통수권자로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었는가? 대체 수단은 없었는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수사, 내란죄 관련한 수사, 또 향후 이제 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재판에서 준수되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하는 유명한 형사재판의 대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자, 더 가질 것이 없는 최고 권력자가 국가기관,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 행사를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견제받지 않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식물정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이것이 과한 판단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일단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구속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가? 저는 일단 법관의 구속, 불구속 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치권자가 변경될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불구속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절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주권자의 뜻보다도 판사의 형사 사건에서의 절차적 결정 하나가 주권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야말로 정치를 사법화하는 아주 극단적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내란죄 구속요건은 주관적 구속요건의 목적과 객관적 구속요건의 폭동 두 가지가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순서로 보면 주관적 구속요건인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과 관련해서는 헌법상의 어떤 판단, 형식적 헌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실질적 헌법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 규범을 위반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헌법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계엄에 적시된 사유의 실체가 있는가, 그 실체의 성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명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성, 중대성, 보충성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비로소 내란죄 성립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 것이고, 특히 헌재의 경우에는 감사원장과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부터 먼저 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계엄 사유로 들고 있던 것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일단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